이제 논밭 정리하실 때도 됐잖아요. 땅값이 올랐다는데 우리도 살 길이 필요합니다.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다. 내가 죽어도 가져갈 생각 말거라.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제발 그만해요. 오늘은 조상님 앞이잖아요. 이놈들아, 너희 눈에는 조상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더냐. 이때 태중이 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자 그릇들이 쏟아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땅이다.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뒤엎어진 조상님의 밥상. 그날 이후 평생 지켜온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디까지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충격과 눈물이 뒤섞인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재미있다면 1번, 재미없다면 2번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응원이니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시골 한옥마당에는 연기와 송편 냄새가 풍겼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분주한 움직임이 오가고 있었지만 웃음 대신 한숨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침 해가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가족들은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명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중은 올해 78살로 평생 논밭을 지켜온 고집불통 노인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호미를 손질하며 눈을 부라리고 있었어요. 그의 거친 손에는 수십 년간 흙을 만져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농사는 땅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하는 거지. 태중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바친 토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들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큰아들 박정호는 5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양복 바지를 걷어붙이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로서 늘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명절이 무슨 소용이야. 정호의 중얼거림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늘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넓은 논밭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곤 했어요. 둘째 아들 박동진은 올해 50살로 술 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지 벌써 2년째였어요. 괜히 막내를 노려보며 툴툴댔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명절 챙기는 거지. 아버지 재산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네. 동진의 말투에는 억울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가족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술이 들어가면 평소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곤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그 순간 막내딸 박선영이 조심스레 차를 내왔습니다. 올해 47살인 선영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며 살아왔어요. 집안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그냥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으면 좋잖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당 한구석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간장과 된장, 고추장이 익어가는 항아리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태중은 그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도 이 땅도 모든 게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거다.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중의 말에 정우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동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선영이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릴 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송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맘때면 집안이 얼마나 시끌벅적했는데 선영의 기억 속에는 따뜻했던 과거의 명절 풍경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며 명절을 맞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태중은 마당을 거닐며 논밭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친 그 땅을 보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이 땅이 그냥 돈덩어리로만 보이는구나. 태중은 아들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농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조상에 대한 경외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경제적 가치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정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효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나이도 이제 78이신데 언제까지 저 넓은 땅을 혼자 감당하실 수 있을까? 동지는 술잔을 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거든요. 형은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좋겠다. 나는 정말 막막하다. 선영은 부엌에서 나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가족인데. 해가 저물어가자 마당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추석의 아침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한옥 전체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거실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송편과 전, 나물이 가지런히 올려졌지만 정성은 사라지고 형제들의 눈빛만이 날카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상님의 영정 앞에서도 가족들의 마음은 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중은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 자손들이 이 모양이라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을 조상의 땅을 지키며 살아온 그였지만 자식들의 변해버린 마음을 어쩔 수 없었거든요. 차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을 때 정우가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논밭 정리하실 때도 됐잖아요. 땅값이 올랐다는데 우리도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 차례상 위의 촛불이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중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선영이 예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이들 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회사 월급으로는 정말 힘들어서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태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다. 내가 죽어도 가져갈 생각 말아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지는 이미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얼굴이 벌개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전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미쳐버리게 생겼습니다.
태중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무서운 기세가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형은 그래도 월급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갈 곳이 없다고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세요. 동진의 외침에 차례상의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태중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혈관이 붉어져 나오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비웃듯 동생을 흘겨봤습니다. 내 빚이 왜 아버지 재산 문제야? 내가 잘못해서 진 거잖아. 사업한다고 설쳐대더니 이 꼴이잖아. 뭐, 날 이 집에서 빼겠다는 거냐? 형만 자식이고 나는 자식도 아니란 말이야? 동진이 벌떡 일어서자 차례상이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더욱 심하게 일렁이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선영은 두 손을 모아 다급히 외쳤습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오늘만큼은 조상님 앞이잖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 좀 해요. 차례 지내는 날인데 왜 이러세요? 하지만 형제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일어서며 동진을 밀쳤어요. 내가 사업 망친 건 내 책임이야. 왜 가족들한테 떠넘기려고 해?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 전에 내가 할 일부터 해. 형이 뭘 알아? 나도 가족을 위해서 했던 일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도와주시면서 태중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리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였지만 조상님 앞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들아. 태중의 목소리가 천둥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옥 전체가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거라. 두 아들이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내 놈들 눈에는 조상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더냐. 돈, 돈, 돈. 그것밖에 모르는 것들이. 태중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혈압이 치솟아 목의 혈관들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자식들을 키우려고 평생을 고생했단 말이냐. 그의 주먹이 차례상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송편이 굴러다녔습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살아온 주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이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아냐. 태중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7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구신 땅이다. 내 증조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키신 땅이란 말이다. 그 땅 한 평, 한 평이 다 조상님들의 한이 서린 곳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돈으로밖에 안 보냐? 선영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태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20살부터 지금까지 58년을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 한 번도 팔 생각 안 하고 지켜왔어.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그 땅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단 말이야. 태중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놈들아, 내가 죽어도 이 땅은 절대 팔지 않는다.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할 거야. 순간 거실은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쏟아진 음식들 사이로 촛불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상님의 영정이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와 동진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중은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흐린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에는 오래 쌓인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사흘째 마을에 수상쩍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영감, 논밭만 해도 10억 넘는다지. 마을 이장의 부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말했어요. 한옥도 땅값이 꽤 올랐다던데.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한옥 많이 찾는다더라. 슈퍼마켓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현금 봉투까지 숨겨놨다던데 합치면 16억쯤 된다더군. 이 말을 들은 마을 부녀회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어요. 16억이라고? 세상에 그 영감이 그렇게 부자였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논밭만 10억이라던 이야기가 한옥까지 합쳐지고 거기에 현금까지 더해지면서 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 영감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빼놨다는 소문도 있던데 논밭이 4,000평이나 된다니까. 평당 25만 원만 쳐도 10억이야. 한옥은 요즘 도시 사람들이 펜션으로 개조해서 3억 정도는 받는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추측에 따르면 논밭 10억, 한옥 3억, 현금 3억으로 총 16억 정도의 재산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편 박씨 집안에서는 여전히 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태중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몸도 좋지 않으신데. 선영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동진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정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문득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생각났어요. 논밭이 4,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25만 원씩만 쳐도 10억이야. 한옥도 위치가 좋으니까 최소 3억은 받겠어. 정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으로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13억만 해도 내 평생 월급보다 많아. 거기에 현금까지 있다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16억이라는 소문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현금까지 있다면 그 숫자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회사 다녀서는 언제 집 한 채 마련하겠어.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효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동진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이 3억 원에 달했거든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10번 넘게 걸려왔습니다. 현금이 3억만 있어도 내 빚은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동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보다 자신이 더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호는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 있지만 자신은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집까지 날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숨겨뒀을까? 장독대 밑? 아니면 헛간 어딘가? 동진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보다는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여겼어요. 선영은 두 오빠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궁금하지도 않나요?
오빠들은 맨날 돈, 돈, 돈 그것밖에 몰라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두 형제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16억의 소문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농지도 개발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 평당 25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뒤져보니 실제로 비슷한 조건의 농지들이 그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옥까지 더하면 정말 13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동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재산 계산에만 몰두했어요. 현금 3억이면 내 빚 갚고도 남아. 그러면 다시 치킨집이라도 차릴 수 있어. 동진의 상상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안 곳곳이 뒤집혔습니다. 정우가 먼저 시작했어요. 아버지 방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뒤편, 이불 속, 베개 밑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3억 정도 현금이면 꽤 큰 봉투일 텐데. 동진도 뒤질세라 부엌과 헛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들추어 보고 헛간 구석까지 파헤쳤어요. 심지어 마루 밑까지 기어들어가 확인했습니다. 현금 봉투라면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뒀을 거야. 선영은 이런 두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 물건을 이렇게 뒤지시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두 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현금 봉투는 찾을 수 없었어요. 조상을 모시던 한옥은 이제 욕망의 사냥터로 변해갔습니다. 가족의 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남아 있었어요. 16억이라는 숫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형제는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여전히 돈을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형제들의 탐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일 밤 집안을 뒤지던 그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6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형제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른 아침 정우가 아버지의 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농협 통장이었는데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 내역이었어요. 몇 달 전에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봐라. 아버지가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빼셨어. 정우가 통장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이것만 해도 현금이 있다는 증거잖아. 분명히 어딘가에 더 숨겨두신 게 있을 거야.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들은 동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형의 손에서 통장을 뺏으려 했어요. 그거 내가 먼저 봐야겠어. 형이 혼자 독차지할 생각 아니지? 정우가 통장을 꽁꽁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내가 언제 독차지한다고 했어? 그냥 확인해 보는 거잖아. 확인은 무슨, 형이 벌써 다른 통장들도 찾아놨을 거 아냐. 동진은 이를 갈며 맞받았습니다. 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나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형보다 내가 더 급하다는 걸 왜 모르냐. 형제 사이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영이 다급하게 뛰어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들,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두 형제는 선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동진의 손목을 밀쳐내며 소리쳤어요. 내가 사업 망친 건 내 탓이야. 왜 그 책임을 가족한테 떠넘기려고 해? 가족이라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어? 형은 처음부터 내 사업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 동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형은 반대했었거든요. 그때 말렸던 게 옳았잖아. 결국 망했으니까. 정호의 말에 동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이 뭘 안다고. 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해서 3억 빚을 진 거냐? 그게 가족을 위한 거야? 순간 동진이 정호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정호도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어요. 이 자식아. 정호도 참지 못하고 동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자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나라고. 내가 먼저 때렸잖아. 형제가 바닥에 넘어지며 뒹굴자 테이블 위의 찻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선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선영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정우가 동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돈에 손대려고 하지 마. 내 빚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럼 형은 아버지 재산에 관심 없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동진도 정우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왜 이래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오빠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왜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형제들은 오히려 선영을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넌 아버지랑 같이 살았잖아. 어디 숨겨놨는지 내가 알 거 아냐. 동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넌 왜 모른 척해? 아버지가 뭔가 숨기는 걸 봤을 거잖아. 선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아버지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거짓말. 아버지가 너만 믿으셨잖아. 정우가 선영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혹시 너 혼자 다 가져갈 생각 아니야?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거지? 이 말을 들은 선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빠들과 다르게 돈에 관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을 의심하는 오빠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돈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왜 오빠들 눈엔 돈밖에 안 보이죠? 선영의 절규가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동진은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내 몫을 챙길 거야. 정우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몫? 웃기네. 내가 더 급하다고. 동진도 지지 않고 맞받았어요.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형제들이 잠시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정우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공포를 안겨주었어요. 박동진, 나와라. 돈 가져왔나?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동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내부의 문제에
이제 외부의 위협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16억의 소문이 빚쟁이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 같았어요. 선영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의 위기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옥 대문이 요란하게 걷어차였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이놈들, 돈 내놔라. 동진의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두목의 얼굴에는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고 뒤따라오는 부하 4명의 눈빛은 살벌했어요. 그들의 검은 가죽 잠바와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한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대문으로 달려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감히 무슨 짓이야. 하지만 빚쟁이 두목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키가 1m 80의 건장한 체격인 그는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좋은 집이네. 기와집에 이렇게 넓은 땅까지. 그의 눈은 마당을 둘러보며 계산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16억 숨겨놨다지. 그 돈 내놔라. 마을에 퍼진 소문이 빚쟁이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6억이라는 거액에 눈이 멀어 아예 이 집을 털러 온 것이었어요. 16억이 뭐예요? 그런 돈 우리도 못 봤어요. 정우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빚쟁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목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못 봤다고? 그럼 이 집은 뭐야? 이 넓은 땅은 뭐고? 실제로 한옥과 넓은 논밭을 보니 16억이라는 소문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거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한옥의 4,000평의 논밭까지 누가 봐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기만 해도 10억은 좋게 나오겠는데 현금까지 있다며? 부하 중 하나가 마당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장독대와 헛간 그리고 고풍스러운 한옥의 모습이 그들의 탐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사이 동진이 떨리는 다리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어요. 형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거예요. 기다려? 우리가 벌써 2달을 기다렸는데? 두목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얼굴 흉터가 달빛 아래서 더욱 무섭게 보였어요. 3억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자만 해도 매일 10만 원씩 붙는다고. 제발요. 정말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동진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빚쟁이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었어요. 두목이 동진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일주일? 좋아. 그럼 오늘 당장 집문서라도 가져와. 집문서요? 그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셔서. 이 집 팔면 16억 나온다며? 3억 정도는 우습지 않냐? 순간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냥개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이 어디 있나 찾아봐. 장독대 밑에도 뭔가 있을 거야. 한옥에는 숨길 곳이 많다던데. 가마솥이 뒤엎어지고 창호지가 찢겨나갔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장독대 뚜껑들이 하나씩 열리며 된장과 고추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거기 손대지 마. 정우가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빚쟁이 한 명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가만 있어. 너도 공범 아니야? 공범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동생 빚이랑 상관없어요. 정우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세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방까지 침입해서 이불과 옷가지를 사방으로 흩뜨렸어요. 헛간에서는 농기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부엌에서는 그릇들이 바닥에 깨져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녹그릇들, 어머니의 유품인 백자 찻잔들이 모두 박살났어요. 여기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빚쟁이 하나가 마루 밑을 기어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장롱 뒤에도 확인해봐. 조상님 모시는 사랑방도 뒤져봐. 조상님의 위패가 모셔진 사랑방까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던 제기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선영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여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소중히 지켜온 집안이 이렇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거든요. 조상? 조상이 빚을 갚아주나? 빚쟁이가 비웃으며 선영을 밀쳐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 그러나 빚쟁이의 손이 번쩍 올라 선영의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정호가 막아섰습니다. 그만둬라. 여긴 내 집이다. 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동생 때문이라고 해도 여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내 집? 그럼 내가 대신 갚을 거야? 두목이 정호의 가슴팍을 짚으며 위협했어요. 3억? 당장 내놔. 3억이 어디 있어요? 저도 월급쟁이라고요. 정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영을 보호하려 했어요. 그 순간 동진이 바닥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정말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돈을 구할 수 있어요. 일주일? 좋다. 그런데 담보는 뭘로 할 거야? 두목의 입꼬리가 사악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집문서 가져와. 일주일 후에 돈 못 가져오면 이 집은 우리 거야. 그럼 알아서 구해와. 안 그러면 매일 와서 이 난리 칠 거야. 빚쟁이들은 집안을 완전히 뒤엎고 나서야 물러갔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장독대에서 쏟아진 장류들이 흙과 뒤섞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집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한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소나기가 가족을 집어삼키며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16억이라는 소문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낡은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70세가 넘은 이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는 박씨 집안의 오랜 이웃이었거든요. 며칠 전 내 아버지가 병원에 가 계시면서 나한테 맡기고 간 거다. 이장의 말에 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그래. 군청 옆에 있는 종합병원 말이야.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던데 결과가 좋지 않다더라. 이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 봉투를 너희들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정호와 동진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번뜩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두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봉투를 받은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때 묻은 수첩 하나와 병원 진료 예약증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들놈들이 돈만 밝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차례상에서 벌어진 일로 더 이상 집에 있기가 힘들다. 첫 장부터 가슴을 찌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심각하다고 한다. 몸이 이 모양인데 자식들은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 정우가 급하게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논밭은 내 피와 땀이다. 집은 조상의 숨결이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효심은 남는다. 동진이 조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돈은 어디 있다는 거야? 빨리 읽어봐. 하지만 다음 구절을 읽은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곁을 끝까지 지킨 건 막내였다. 정우는 돈만 밝히고 동진은 빚만 지고 오직 선영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야? 동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글이었거든요. 선영은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첩의 다음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마을에서 16억이 있다고 소문이 났다던데 웃기는 소리다. 논밭과 집을 다 합쳐도 13억 정도일 텐데. 정우와 동진이 동시에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금은 3억 정도 있긴 하다. 평생 모은 돈이다. 하지만 이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동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3억? 정말 현금이 3억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다음 줄을 읽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돈에 눈먼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효도는커녕 재산만 노리는 놈들이다. 정우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결국 우리는 아버지 눈에 그런 존재였구나. 수첩의 중간 부분에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뇨 합병증이 심하다고 한다.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졌다더라. 혈압약을 하루에 3번 먹어야 한다. 몸이 이렇게 망가진 줄 몰랐다. 집에서 쓰러질 뻔했는데 선영이가 부축해줬다. 그 아이만이 내 몸을 걱정해준다. 선영의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아프시면서. 수첩의 뒷부분에는 각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솔직한 생각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똑똑하지만 돈에 너무 집착한다. 회사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더 많은 걸 바라는지 모르겠다. 정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동진은 착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하다. 사업한다고 무리해서 결국 이 꼴이 났다. 그런데도 반성은 안 하고 내 재산만 노린다. 동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에게 들켜 있었거든요. 선영이만이 진짜 효자다. 결혼도 안 하고 내 곁을 지켜준다. 이런 딸을 둔 게 내 유일한 자랑이다. 선영이 흐느끼며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최종 결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했다. 내 모든 재산은 선영에게 물려줄 것이다. 논밭 10억, 집 3억, 현금 3억. 총 16억 전부다. 정우와 동진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정말 16억을 다 선영이한테? 하지만 수첩의 마지막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선영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심으로 나를 돌봐줬다. 이런 자식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정우와 동진은 침묵 속에 분노와 좌절로 떨었어요. 평생 바라왔던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막내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선영은 수첩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더라.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잘 모셔야 한다. 정우와 동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재산에 대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선영의 몫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무력감만을 느낄 뿐이었어요. 수첩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은 가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뼈아픈 교훈이었거든요. 이장의 말대로 다음 날 오후 지팡이에 의지한 태중이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환자복 위에 낡은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훨씬 느렸거든요. 아버지, 선영이 제일 먼저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태중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많이 아프셨죠? 왜 혼자 병원에 계셨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중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우가 뒤늦게 다가와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셨던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겐 말도 안 하셨어요? 태중은 정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돈만 쫓는 걸 보며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동진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태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을 박살냈다던데 이제 만족하냐? 태중의 날카로운 말에 동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태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내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다. 마당 곳곳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과 뒤엎어진 장독대를 보며 태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집이냐? 선영이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며 말했어요. 아버지,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하지만 태중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유언장을 꺼내들었어요.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태중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정우와 동진이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태중이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한다. 당뇨 합병증에 신장까지 나빠졌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정했다. 태중이 유언장을 들어보이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 논밭 10억, 집 3억, 현금 3억. 총 16억 전부를 막내딸 선영에게 상속한다.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진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태중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효심 때문이다. 효심? 정우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 태중이 비웃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차례상에서 왜 돈 얘기만 했냐? 그건 정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중은 계속해서 날카롭게 몰아붙였어요. 내가 집을 나간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안다. 태중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집안을 뒤져가며 돈을 찾았지? 서로 의심하고 다퉜지? 동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태중이 동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빚을 진 것도 잘못이고 집안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잘못이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따로 있어. 뭡니까? 내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다. 태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돈을 모아두려고 평생을 산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돈만 보고 가족은 안 봤어. 정우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막내만 보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버지 눈에 없었던 거네요. 태중이 정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없었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어. 태중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돈에 눈먼 자식에겐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내 눈에는 막내만이 내 자식이었다. 동진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한테는 끝내 한 푼도 없습니까? 빚쟁이들이 일주일 후에 집문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 태중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진 빚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선영이 아버지와 오빠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버지, 오빠들도 어려운 형편이에요. 조금은 도와주시면. 하지만 태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안 된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놈들에게 돈을 줘봤자 또 탕진할 뿐이야. 정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겁니까? 받고 싶으면 진짜 효도를 해봐. 태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속셈은 다 들켜버렸거든. 동진이 절망하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태중은 유언장을 선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선영아, 이 모든 게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으며 울먹였어요. 아버지, 저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중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내 딸이야. 정우와 동진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효심 있는 자식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뼈아픈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유언을 발표한 지 3일 후 태중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했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이 말기에 가까웠고 심장 기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선영은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리며 정성을 다했어요. 반면 정우와 동진은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컵을 가져다 드렸어요. 태중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선영아.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우는 방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형, 우리도 들어가서 아버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실까? 우리는 이미 아버지 마음에서 지워진 것 같아.
그날 밤 태중은 선영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땅을 잘 지켜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실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태중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며칠이라고 한다. 태중이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논밭은 팔지 마라.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이야. 네, 아버지. 꼭 지킬게요. 그리고 내 오빠들을 원망하지 마라.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효도가 뭔지는 너만 알았다. 그래서 내게 모든 걸 맡기는 거야. 이틀 후 새벽, 태중은 선영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 내 눈은 이제야 편히 감는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선영이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우와 동진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태중은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두 형제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구나. 동진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만졌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태중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거든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16억 상속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막내딸이 다 가져간다던데? 아들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소문이야. 효도를 제대로 한 자식만 인정받는구나. 정우와 동진은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몰랐습니다. 동진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우린 돈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구나.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떠나버렸고 그들의 후회만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선영은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마음 끝까지 지켜낼게요. 유언에 따라 16억 전부가 선영에게 넘어갔습니다. 논밭 10억, 한옥 3억, 현금 3억이 모두 그녀의 소유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선영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검소하게 살았어요. 논밭을 지키며 농사를 이어갔고 한옥도 조상 때 모습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지금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네. 그는 아이들에게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동진은 더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위협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이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사업 대신 땀 흘려버는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몇 년이 지나자 형제들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오빠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족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영의 따뜻한 마음에 정우와 동진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정우가 선영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동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집안이 위험에 빠졌는데 정말 미안해.
선영은 두 오빠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버지도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 선영은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농사는 땅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지. 그녀는 논밭을 정성스럽게 가꾸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어요. 한옥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며 조상의 숨결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영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효녀다. 돈이 생겨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아버지 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구나. 16억이라는 거액을 물려받았지만 선영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돈으로 갈라진 가족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효심 있는 자식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뼈아픈 교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통해 가족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선영은 매일 아버지 영정 앞에서 차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돈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진리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태중이었다면 16억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줬을까요? 명절마다 꺼내기 어려운 가족의 문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